안녕하세요. 고전 읽기의 이유로입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최근에 한상균 위원장의 서 있을 곳조차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어느 사회나 구심과 원심이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가 굴러가는데, 지금은 구심의 힘이 너무 커지고 원심의 자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영성의 가치조차도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맹자를 가지고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광고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로 서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몇 분이서 동양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 철학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그 유교의 전쟁사라고 할까요? 이러자면 유교를 자리 잡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사상과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조화를 만들면서 진화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자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맹자의 전문가로 이상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제 유교의 전쟁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자면 유교의 그 사상들을 그래도 자리 잡게 했다고 할까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결국 맹자의 영향이 되게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맹자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면서 맹자가 했던 그 유교에 있어서의 공헌,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맹자는 동양 철학을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유교하면 공자, 맹자죠. 예. 공자가 유교의 보통 뭐라 그럴까요? 집대성자 혹은 창시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맹자는 유교의 계승자, 그리고 혼란한 시기에서 유교를 정통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보통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성이라고 그러죠. 공자님은 성인이시고, 그다음에 아성이라고, 버금갈 아자로 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많이들. 근데 맹자, 제가 보기에는 공자님보다, 그러니까 공자보다 맹자가 유교를 정립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자 시기에는 오히려 경쟁하는 학문이나 혹은 학파 혹은 정파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맹자 같은 경우는, 맹자 시기에는 여러 학파들이, 여러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서 유교를 옹호하고 그다음에 유교를 정통으로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이 맹자고요. 제 생각으로는 맹자가 유교의 어떻게 보면 기초자이며 정립자, 다른 정파들과 혹은 다른 사상들과 비교해서요. 그렇게 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맹자자면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맹자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다면 뭐로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참 위험한 그죠. 거긴 하지만. 네. 예. 맹자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맞게 정치를 재정립할 수 있다. 즉 왕도 치워버릴 수 있다는 잘 알고 있는 혁명. 그러니까 성선과 혁명이 맹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결국 모든 사상이 이제 자기가
그 사상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상가의 일정한 대립과 그리고 조화와 그러한 다른 여타의 사상들이 흡수되는 과정들이 상호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유교 전쟁사라고 일컬었던 것이 그건데 공자의 생각들을 그 시기에 맞게 이르자면 춘추 시대에 시작했던 공자의 사상은 전국 시대에 와서 또 다른 의미를 가졌을 거고요. 적어도 맹자 시기에 공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사람은 아닐 텐데요. 그죠? 그런데 맹자에 의해서 이제 재정립되고 그리고 다른 여타의 사상과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맹자의 사상들을 보다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들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묵자와 양자, 목적과 양주의 두 측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네.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맹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묵적과 양주와 예. 싸워서 소위 유교 공자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 정도로 묵적이나 양주에 대해서 경쟁의식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맹자 원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양주와 묵적이 오히려 유교 사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양주 아니면 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맹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유교적 정통 그러니까 즉 공자의 전통을 자기 스스로 정립하고 이 둘을 경쟁에서 이기고 물리치는 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줬고 그것에 대한 경쟁 의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면 맹자는 뭘 주장했길래 묵적의 어떤 부분의 문제이고 또 양주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가요? 그렇죠. 네. 그 묵적과 양주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적 같은 경우는 그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라고 할까요? 공동체주의자였고요.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는 극단적 개인주의자, 뭐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보통 구별을 하는데 위아라고 해서 위할 위자에 자기 아자 해가지고 스스로를 위하는 사상, 위하 사상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 맹자는 그 시대의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인 건데요. 조금 얘기가 진행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묵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가족보다 자기 가족이나 혹은 뭐 자기 부모나 남의 부모나 혹은 자기 자식이나 남의 자식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위아 그 맹자에 의하면 물론 약간 그 맹자 중심의 평가일 수는 있겠으나 맹자에 의하면 그 양주 같은 경우는 자기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비판을 하고 있죠. 결국 이제 그 맹자 입장에서 보면 묵적이 갖고 있는 겸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 사상이 갖고 있는 별해주의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별해와 겸해에서 왜 맹자는 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겸해의 문제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컨대 뭐 모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닐 텐데 무엇 때문에 이제 시비 걸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 맹자의 혹은 육아의 기본적인 사상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해주시죠. 네네. 기본적으로 묵가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겸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묵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묵가가 이 묵자가 소위 벼루 묵할 때도 그 묵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묵형이 있다고 얘기를 보통 해서요. 뭐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마에다가 그런 그런 형 뭐라 그러죠? 묵형이죠. 묵형 말 그대로. 그리고 그러한 범죄자 집단으로 예전에는 한때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집단. 그렇다기보다는 공인 집단이 기숙사 맞는 거죠. 집단이죠. 이 목줄 지금도 예, 먹줄 쓰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보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겸해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일단 중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해라는 거는 내 아버지를 뭐 다른 사람의 아버지나 똑같이 사랑하게 되고 자기 예.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서로 이익을 나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자 같은 경우 교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맹자가 보기에는 견딜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맹자는 이익을 나누는 순간 예. 국가의 모든 질서가 사라진다. 이익을 맨 앞에다 내세우는 순간 국가의 모든 이런저런 질서 예. 사라진다라고 기본적으로 봤거든요. 예.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 맹자 모든 뭐 이렇게 경전을 보면은 맨 첫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뭐 논어에서는 하기, 하기 시습지면 불영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 구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맹자에서 보면은 양양편 첫 구절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 양양이 이 맹자가 온 걸 보고 노인께서 천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맹자가 듣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하필 왈리있고라고 하필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직 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맹자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설명을 합니다. 왕이 이익을 앞세우면 당연히 대부들도 자기 집안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또 선비들은 자기 몸의 이익을 앞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서로 앞세우는 순간 그 안에서는 뭐 실질적인 질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익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좋은 질서들의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얘기할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건 진행하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필왈리 이게 이제 맹자의 그 양해왕 장구에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결국 맹자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의로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걷어내는 일. 그런데 이제 묵자의 것이 이제 그 교리라고 하는 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제 묵자의 사상이 중요하게 쓰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칸트적 정언 명령을 가지고 이제 깨부시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우리가 이익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이익이 아닌 문제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유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공자의 사상들을 그 과정에서 이제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양주는 양주에 대한 다른 책이 있는 건 아니고 다 불타 없어져서 이제는 뭐 열자라던가 이런 몇 편에 이제 실려 있는 게 전부일 텐데 이 양주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우리가 사실 양주는 위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를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세상이 털끝 하나도 뽑지 않을 만큼 쓰임새가 그러니까 그런 쓸모가 없는 사회 즉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맹자가 좀 약간 의도적으로 우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그 내용이 어떤가 좀 그것도 마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주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뭐 묵자 같은 경우는 따로 경전이 있지만 그 양주는 따로 남아있는 건 없고 열자 부분에 있죠. 거기에서 보면 양주는 그냥 삶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양주가 보기에 인간이 뭐 100년 살면 오래 사는데 그 중에 걱정하고 뭐하고 그런 시간을 다 빼고 오직 자기의 평안함이 깃들어 있던 시간을 따지면 그게 몇 시간이나 되겠느냐. 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그렇게 한번 따져보면 순전히 자기를 위한 시간 혹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그 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이 많던 시기니까 당연히 뭐 국가를 위해서 뭘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집단에서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하게 되죠. 뭐 억지로 동원을 했겠지만 어쨌든 동원을 할 때 명분은 그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전체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를 휩쓸던 시기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양주도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반성을 통한 뭐라 그럴까요? 뭐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본성이 선하고 그 선함을 사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유교적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 있죠. 자기 삶에. 이 삶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양주의 삶은 매우 소화적이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매력적이긴 하나 모든 개인이 개인으로 살아가니까요. 뭐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매력적이긴 하나 소화적이고 그걸 통해서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혼란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 즉 구조적 불행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맹자가 보기에는. 그렇죠. 한 개인의 가치로는 존중받을 수 있지만 사회의 공공적 질서라고 할까요? 공익적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본 거겠죠. 그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국 양주의 이제 세상의 반을 목적에게 가고 세상의 반이 이제 양주에게 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맹자가 정말 그 고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사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네 가지의 어떤 성선의 가치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맹자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당시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워낙 유명한 사단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인의예지. 그 당시에 인의예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소위 유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쪽이 한쪽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도가죠.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오히려 사회가 평안할 거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인을 앞세우고 의를 앞세우고 명분을 앞세우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게 소위 그 법가가 아니라 도가 계열일 텐데요. 도가 계열 중에 이제 양주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고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 인의예지가 너무 또 형식화돼 있고 둘 다 비판 똑같이 합니다. 그 묵가 집단에서도 이게 형식화되어 있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외면적이고 그다음에 보이기 위한 거고 이런 쪽으로 보통 비판을 받거든요. 유가 쪽에서. 이 비판에 대해서 맹자가 나름 아이디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의 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단을 주장을 하죠. 네 가지 실마리 단서라는 거죠. 인의예지라는 게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타고난 무언가에 의해서 발현된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뭐 사랑이고 뭐 이렇게 그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인이라는 건 어질.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덕목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라는 게 측은지심이라는 건데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가 이제 우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예를 좀 그렇게 들죠.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흉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빠지는 거를 이렇게 제지하든지 건져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거는
타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예, 예. 아니고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그런 나름 논증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소위 의의는 또 수호지심 인간마다 또 뭔가 부끄러워하고 뭔가 예.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남의 눈치가 보이고 또 어떤 사람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게 매우 화가 나고 그런 게 있죠. 분명히 뭐 부조리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가 주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이 끝없이 추구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면들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사양하는 마음이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지는 시비 누구든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예. 이런 마음이 타고난 마음이 발현이 되면 결국은 인의예지가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위 유교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유교적인 그 룰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룰이라고 볼 수 있는 인의예지라는 게 덕목이라는 게 인간이 타고난 무엇으로 이게 사실 성선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예. 타고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란 예. 인위적인 질서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타고난 마음으로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유교적 가치를 예. 경쟁자들 안에서 살려내려고 했던 뭐 필사의 노력이 있었죠. 예, 그 당시.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자하고의 논쟁들이 아주 그렇죠. 재밌게 진행됐을 텐데요. 이 고자라는 사람도 아주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주시면서 이제 맹자가 어떻게 정말 고군분투했는지 뭐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죠. 맹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틀로 보면은 양주와 목적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었고요. 직접적인 맹자에게 예. 있어서 직접적인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고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고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성이란 없다. 예. 그러니까 뭐 타고난 욕망 있죠. 예. 욕망 이외의 본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 도덕적인 본성이라고 할 만한 건 특히나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백지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지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도덕적으로, 예. 도덕적으로 백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맹자는 성선에 대해서 이제 끝없이 강조를 하죠. 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은 성선 성악은 선험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경험적인 우리들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형식 논리 외에는 경험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유교적인 룰 혹은 그 도덕률 혹은 덕목 등등이 인간의 본성 마음으로부터 예. 배운 게 아니라 뭐 누군가에서 학습이 아니라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이 룰들이 유교적 도덕이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그걸 옹호하던 맹자로 봐서는 성선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고자 어떻게 보면 고자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뭐 예. 교육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니다. 그럼 악한 사람 고자는 그럼 악한 사람은 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고 굉장히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거다. 산에 이 벌거숭이 산 등등을 보더라도 그게 원래부터 벌거숭이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끊임없이 벌목을 하고 뭐 짐승을 키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황폐화된 거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그게 무성한 가만두면 무성하게 자랄 그런 자연이었다. 그런 산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성선이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고자가 계속 그 얘기를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크게 설득력가 없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맹자인데도 약간
궁색하다 싶을 정도로. 예, 그렇죠. 예. 바구니 비유도 예, 좀 예, 그런 그렇죠. 걸 거고요. 예, 예. 대나무가 휘어지는 것에 물도 대한, 그렇고요. 물이 이제 사방으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그냥 비유를 들어서 고자가 본성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맹자는 그래도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방향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 끊임없이 성선을 주장하고 있죠. 예. 그게 전국 시대의 이제 상황들이라고 할까요? 혼란에 그것이 이제 춘추 시대하고는 또 다르게 대단히 극심한 혼란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맹자가 정말로 꼭 정말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왕도 정치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의 가치들을 찾고자 하는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 네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무리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많은 왕들을 만났죠. 그렇죠. 그 왕들을 만나면서 이제 설득을 해보지만 결국은 그 왕들을 만나면서 공자처럼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어쩌면 성공했다면 그냥 일개의 무슨 제사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성공을 못했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덧붙이고 또 뭐 우기고 떼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걸 나중에 이제 더 열받아서 결국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맹자라는 책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런 의미를 가졌을 텐데요. 이제 어쨌거나 그 맹자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회에 합리적이고 공공적 조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시대에 이제 맹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런 얘기로 좀 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홍승관 씨가 부르는 조율이라고 하는 곡 하나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조율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예, 이제 한번 조금 이제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그 맹자에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특히 지금이야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당시로 보면 이러한 어떤 혁명의 의미들은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목숨 걸고 이야기할 예컨대 그 왕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대단히 흥분하기도 하고 맹자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얘기일 텐데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도대체 그 당시에 민중 개념은 없었지만 민본 개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맹자 사상하면은 이제 혁명 사상이죠. 혁명 사상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대단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보수의 기본 베이스가 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안에 혁명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의 틀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갈아버릴 수 있다라는 게 뭔가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권력보다 도덕이 앞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라고 보일 수도 있겠으나 매우 도덕적으로는 보수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혁명이라는 얘기 맹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맹자가 많은 왕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외면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맹자는 또 호연지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어렸을 때는 뭐 산과 들로 나가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른다라고 해서 수련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실제로 호연지기의 핵심은 의로움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 생기는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엄청난 하죠.
크고 엄청나게 크고 활발한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핵심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맹자 첫 구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이다, 예.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맹자는 일관되게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왕에 대해서 제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고 살아남았을까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요. 예. 네, 뭐 이런저런 내 정치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쪽에 흉년이 들면 저쪽 사람들을 저쪽으로 옮겨주고 저쪽에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이쪽으로 옮겨주게 살게 해줬는데 이런 정도면은 뭐 맹자님 말씀하시는 왕도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바로 나온 게 뭐 50보 100보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또 양해양에 대한 얘기를 맹자에 하고 나온 있죠. 얘기죠. 그리고 또 임금이 여러 가지 자기 정치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혹은 자랑하려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는 이런 거죠. 임금님은 지금 뭐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묻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임금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그게 또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면 뭐 다를 게 없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임금님의 마국간에는 말들이 살쪄 있고 후직간에는 고기들이 넘치는데 어쨌든 뭐 짐승들은 살쪄 있는데 백성들은 굶어가지고 도락에서 죽어가고 또랑에 죽어서 나뒹구는 시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배고픈 기색이 완연한 사람들 천지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사람을 몰아서 짐승을 먹이는 그런 정치다라고 임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래도 쓰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맹자는 이 도덕적인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거다. 이거 민주랑은 다르죠. 민주는 자식이 아니라 주인이죠. 각각이. 근데 민봉 같은 경우는 군주를 기본적으로 인정, 군주를 어버이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버이의 자세,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태도 그리고 어버이의 정책이 소위 정치라고 계속 그게 왕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혁명이라는 것도 그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그 맥락에서 알맞지 않은 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그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수적인 제도 틀을 완성한 것이지만 당시로 보면 정말 진정한 혁명을 이야기한 거죠. 가장 급진적이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러자면 장자만 하더라도 뭐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학도 있고 당시에 이제 그 송나라 왕의 그 포악적인 정치에 그런 것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우화들을 그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우화를 할 만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의 어떤 대안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맹자는 당시로 보면 왕의 면전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날렸던 그런 과정이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이러자면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도와 반대되는 개념일 텐데요. 이 왕도 정치의 어떤 전형으로 보고 있는 왕이 뭐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좀 작아서 그렇지 어때요? 글쎄요, 전형으로 보는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이쪽에서는 뭐 요순이고 그다음에 주문화를 세운 이제 주 문왕, 무왕, 그다음에 주공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유학에서는 사실은 요순, 우탕을 다 성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순은. 근데 이게 요임금, 우임금이야, 그 요순 임금이야 당연히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왕조라는 건 자기 성씨가 이제 왕을 계승하는 게 왕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망후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와 순 임금은 서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형태였어요. 순도 마찬가지. 순이 우 임금한테 물려줬는데 그것도 선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려주었는데 우 임금부터는 자기 자식한테 이제 내려오죠.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형태로 해서 그게 최초의 중국 왕조라고 하나라. 아직까지는 전설 유적에 발견이 안 돼서 전설이고 그다음에 은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주나라 그 춘추전국이라는 건 주나라 말기니까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걸 다 이제 성인이라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 왕조가 바뀐다는 건 성이 바뀐다는 거는 역성혁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역성혁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유학 자체가 성립 불가능합니다. 그 전통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라가 특히 주나라는 그렇죠.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가 섰고 은나라를 또 멸망시킨 게 이제 주나라거든요. 주나라기 때문에 근데 그 전 임금들의 특징이 있죠. 거림금과 주임금. 예. 모든 역사가 그렇게 뭐 예. 승자식으로 쓰여 있긴 하겠으나 걸주 임금이 보통 포악한 임금의 대표적인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해치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이게 사실은 유학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천명에 의해서 예. 천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네요. 예. 하늘은 백성을 눈으로 보고 백성이 보는 것으로 보고 백성이 듣는 것으로 듣는 게 하늘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포악한 자를에게 명을 거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백성에게 잘 해줘 어버이의 자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명을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유교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 사실 그거 가지고 조선도 쓴 거고요. 조선이라는 개국, 조선 개국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여러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선 개국의 핵심도 그 역성이죠. 천명론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그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 하늘의 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이제 의로움의 도덕적 가치들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거고 저는 맹자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이제 관념적인 어떤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토지의 문제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단히 대안적인 어떤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제 조선 때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어쩌면 맹자의 사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도라고 할까요? 뭐 토지 제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렇죠. 맹자가 아니면은 사실은 조선은 이 자기 정당성을 잃습니다. 천명론, 맹자의 천명론과 혁명론이 아니면 조선 자기 유교적 사상으로 자기 정당성을 잃게 되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인데요. 맹자가 이토록 강조되는 어떤 중국에서조차도 맹자가 이렇게 강조되는 거는 기본적인 그 주자나 양명이나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정권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조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맹자를 아예 순자를 정통으로 유학에서 보고 있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 맹자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배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게 된다는 그런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자 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기에도 이런저런 왕들이 맹자를 뭐라 그럴까요? 금서로 실제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중국에서도 꽤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그게 제가 아까 하던 말 중에 이어서 하는 거고요. 경제 정책이나 기타는 맹자는 사실 종합 그 당시에 종합 철학인 종합 학자라고 경제학도 가지고 있고 인식론과 기타 등등에 대한 그 철학적 소양도 있고 도덕에 대한 자기 룰과 자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정전제가 가장 유명하죠. 정전제는 사실 그 아까 제가 계속 보수라고 맹자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전제는 기본적인 주나라의 그 토지제도죠. 그 우물 정자가 이렇게 정자 샵 표시처럼 되어 있는 9등분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공전으로 해서 이거를 천자 혹은 세금으로 바치는 형태거든요. 나머지는 각각의 집안들이 그거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각 경작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봐도 사실은 그 공전이 제대로 이렇게 경작이 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 그 당시 학자들, 당시 연구하던 학자들의 대부분 생각. 그러면서 사실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게 그 당시 뭐 연구하던 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되살리자는 얘기거든요. 예. 한쪽으로는 정전제가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그대로 과거를 답습하자고 끝난 건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맹자말 중에 뭐 유항산, 항심, 유항산이 있어야 그러니까 항산 이건 항상된 직업이나 항상된 먹거리죠. 그게 있어야 항심,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예. 뭐 뽕나무를 키우고 예. 그다음에 대지를 기르고 예. 뭐 그런 예. 그 구체적인 방안 예. 방식의 예. 모습 경제 시스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를 그냥 그 관념적이고 도덕에만 그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맹자의 절반도 이해를 못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예. 맹자는 오히려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주나 북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핵심도 사실은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일로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이런 손에 잡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원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맹자이기 때문에요. 경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맹자가 없었다면 나중에 이제 결국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그리고 군사제도가 이제 조용조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통합되고 일정한 이제 철학적 흐름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일은 맹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국 맹자가 이루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공자의 사상을 보다 현실적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담고자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맹자의 첫 구절이 이제 하필관리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민동락 이런 얘기로 이제 맹자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과거에 전국시대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자리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 정권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상식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컨대 여민동락의 문제도 만을 봤어도 당시 전국시대만도 못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오늘날 맹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좀 항상 뭐 과거는 현재를 보기 위한 뭐 거울이나 혹은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직접적으로 얘기는 참 곤란하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주는 메시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소위 진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제 권력에 관해서는 권력 자체가 뭔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힘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약간 경고를 주고 있겠죠. 백성의 눈으로 하늘은 뭐 천명의 개념으로 보면요. 그리고 예. 여민동락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회가 사치스럽고 사회가 여러 가지 화려하고 뭐 권력이 아니라 이제 부와 관련돼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같이 뭔가 이제 풍요로운 게 있으면 같이 누리었을 때 예. 국민도 동의가 되고 뭐 소위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백성이라고 봐서도 안 되고 동의가 되는 거고 사회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민동락 민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누구가 극단적인 사치나 극단적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있는 것을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회적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현 세태 혹은 현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보 쪽 소위 사회 변혁을 원하는 지식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력보다는 권력을 감시하거나 권력을 뭔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서의
지식인들 혹은 국민들이 존재해야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공동체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게 실현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것만을 앞세우는 분들도. 그리고 극단적인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또 있죠. 어떻게 보면 양주와 북적의 모습이 지금의 사회 변화를 원하는 우리 좆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회 전체적인 안목에서 두 가지를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 장점을 저는 비판을 했지만 맹자가 양주와 북적의 장점을 분명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올바르고 자기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깨끗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묵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 전체적인 룰을 만들므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제 지식인의 도덕적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공동체주의, 모든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모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도덕성, 본성으로서의 개인의 도덕성, 뭐 회원직이나 지위 그런 개념으로 분명히 경고를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 변화를 원하는 지식인들의 태도 중에 저는 극단적인 양면을 사실 보는데 맹자가 보는 어떻게 보면 양주와 북적의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 좀 보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통해서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실현 가능한 무엇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약간의 바람이 권력보다는 변화를 위한 지식인들의 태도에서 조금 더 주는 메시지가 많다고 생각을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화의 과정에 이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고 그것에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맹자의 것들이 이제 이르자면 합리적 생산과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나 유통에 대한 문제들을 그리고 그 중심에 도덕적 가치의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자면 지금처럼 정말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삶의 가치들이 이제는 경제적 프레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국 맹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와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어떤 가치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던 어떤 사상으로서의 자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맹자읽기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런 의미들이 아닐까. 관념으로 존재해왔던 많은 생각들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인 공공적 가치를 찾아나가고 이 공공적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기울어질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어떤 경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어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을 질문하는 것일 거고요. 과거의 문제를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시대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는가의 고민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통해서 또한 지금을 변화시킬 것인가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흘러가 봤습니다. 당시의 전국 시대의 어지러운 혼란의 시대를 공공적 가치로서 막으려고 했던 맹자. 그러면서 결국은 유교의 사상들을 자리 잡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유교의 전쟁사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주의에 관련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결국 주의, 우리가 주자라고 얘기하는 정말 특히 우리나라에게 주자는 뭐 절대적 신과 같은 존재였죠. 이 주자는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우리 이상화 박사님 오셔서 좀 말씀
해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